안녕하십니까.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 부동산, 금융자산, 이 자산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은 꼭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제적 자립하면은 돈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지 선진국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여기 독일, 일본, 미국 보시면 60 내지 80%, 90%가 주 수입원이 연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주 수입원이 연금인, 그러니까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하고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2%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에 도와줬잖아요. 72%. 근데 그게 2021년에는 자식의 도움이 14%로 줄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만은요, 가정주부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이미 가입이 있거든요. 최저금액이 월 9만 원인데 30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 원씩만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3만 7천 원씩 받습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값지면 절대 굶을 염려 없습니다.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 개인 영업 하는 분들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100세 시대에는 이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지요.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보면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요, 그 나이가 50, 60이 돼가면요, 1년에 한 번씩 꼭 해볼 게 뭐냐?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한 번씩 파악해 봐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4용지를 띄워놓고 T자를 겁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합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이지요. 아파트 한 채 5억.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다 쓰고요.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써보세요. 그래서 시가를 써봤더니 합계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이 됩니다. 오른편에다가는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합계를 냈더니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입니다. 이거를요, 1년에 한 번씩 부부가 꼭 같이 만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거 만들 때 조심할 거 있지요. 언급결에 비자금 감시한다고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하세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걸리거나 하나는 걸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요,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에서 7억을 빼면 3억에 남는데 뭐가 위험하지? 위험합니다. 부채가요,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왜?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강동구 둔촌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2007년에요.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12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또 그게 더 올랐지만은. 근데 그게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요. 떨어져가지고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12억이 6억으로 떨어졌어요.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반동하게 나서 5억이 됐다. 부채는 그냥 있습니다. 2억의 채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퇴직을 앞둔 분들이 부채가 있으면 그것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부채를 갖고 퇴직하면 엄청 괴롭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빚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제법 많아. 그런 집은 또 뭔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물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실제와는 다릅니다. 6억이 좀 넘지요. 그런데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래요.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또 자본 축적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시작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가 기준했다고 하지만은 가구당 순자산이 많아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은 22%. 미국은요, 반대로 28%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2%.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나라는 미치겠지만. 근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처럼 10년 후, 20년 후 부동산 값이 크게 떨어졌다.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면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얼마냐면요,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일본 땅을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다 일본 땅 넓이가 얼마냐면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우리나라 남한 땅이 일본 땅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재작년 가격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으로요, 일본 땅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이에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 1평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도요, 1980년대 90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동경 시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예요. 어느 일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대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90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30년 후에는 38%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줄어들고 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일본과 다 관계가 되는 건데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집에 우리처럼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이고, 집 사면 수리해야지, 세금 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는 나빠지고 그 다음에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반대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은요, 도시화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91%. 대개 나라가 도시화율이 90%에서 멈춘다거든요. 우리는 91%야. 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래서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사가지고 세를 놓는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이런 데다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간접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70%예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지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야. 그런 표정들을 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부동산이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몰빵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요,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올라가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만들어서 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290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구에라고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요. 그렇게 오른 데서 버블 경기로 또 올라.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어느 정도 비쌌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경시내 중심가에 구 하나 팔면 카나다 땅을 산다고. 동경을 다 팔면 미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올랐어요. 그게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몇 년 오르는가 했더니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안 오니까 또 떨어진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해외로 나갔다? 나가지 말는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4천 명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요,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따라버리면 당신들은 거지 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뭐냐, 제조업이 중심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 땅을 많이 필요하니까 땅을 사서 또 올리는데 제조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집입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따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98세 이상 된 노인의 숫자가 얼마냐면 18,500명쯤 계신데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그런 분들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그런 고령자의 대부분은 절반 정도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 우리 사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지요.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 가족이 많았잖아요. 근데 2020년에는 60%로 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오래전에 62%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에 걸렸대요. 우리도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급히 살지 몰라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게 되면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보세요. 누가 자주 옵니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요, 얼마 전에는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부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은데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냐,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보니까 63%.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밀실에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는데, 2009년에 입주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계할 때요,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의 주택 사정이 어떤가 보러 왔어요.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 의견이 뭐냐?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현관의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버렸어요. 밖에서 보이는 거야.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분양 미달이 됐대요. 근데 입주한 사람이 들어가서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그 야마모토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도. 또 우리나라는 바뀌었다면 화끈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감안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주택 사정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지난 25년 동안에 980만 가구가 늘었는데 1200만 가구를 지었어요. 근데 서울은요, 25년 동안에 225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24만 가구밖에 안 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게 이유가 뭐냐? 첫째,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으니까 서울로 몰려오는 거예요. 둘째,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노인들이 교회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경노인도 서울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다 다들.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오히려 바꾸는 거예요. 그 시내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계산할 때요, 집은 누가 사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조사를 보니까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런데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그런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결국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난리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요, 사세요, 파세요, 이 말했다가 막 심장마비 걸릴까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은 못하겠고,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고요. 뭐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떨어질 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져도 빚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어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돼요. 근데도 아무 걱정 안 해. 왜? 빚이 없으니까. 보세요. 여기 연령대별로 일본의 저주택문제 부채, 그 부채 비율 그래프인데요. 제일 높을 때는 20대, 30대, 179%.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래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빚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가요, 제일 높을 때 비율이 30대 131%. 근데 거의 줄줄 하나.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83% 그냥 있어요. 요즘 신문에 가계부채 많이 많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가?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우리나라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결론은 뭐냐? 팔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살 때 사시고 팔 때 파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세요. 원칙이 뭔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려?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스무리한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예금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면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그런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근데 지금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1년에 수십 번 사고 팔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렇게 단기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요,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쯤 되면 그냥 예금만 해도 돼요. 지금은 올랐는데 2.5%.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날만 새면 온갖 유튜브에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노력은 하더라도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자, 이 이름 대만 알만한 펀드 매니저로 30년 날린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뭔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이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좋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예측이 아니라. 그리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리스크, RISK,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언론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포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그게 절반밖에 번역 안 하는 거예요, 위험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을 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행정교육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잘려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다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래서요, 우선 시간 없으니까 이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두 가지를 방어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작년에 코로나 사태 나서 박살날 때 아셨습니까? 9.11 테러로 박살날 때 아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아셨습니까? 그게 또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가끔 나타나는 불측의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시장 리스크는. 근데 그 말만 하면 짜증내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개별 종목 리스크. 이건 뭐냐면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거든요. 이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종목을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같이 사면은 석유값이 오르면요, 항공 운항 비용이 비니까 항공주가 떨어져요. 석유는 올라요. 그런 식으로 10종목, 20종목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는데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투자에 따르는,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목돈이 없는 분이 없으니까 빚투를 하잖아요. 꾸어서. 그거보다는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드는 것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보시면요, 보세요. 그 적립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매직 파워, 마력을 알아야 돼요. 위력을.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그 1년이면 120만 원, 10년 동안 1200만 원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만 원씩 적립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요, 시작할 때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5년 후에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사이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10년 후에 원위치 10,000원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간 돈은 1,200만 원에 들어갔죠? 살 때는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2,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그랬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원본 1,200만 원의 평가액이 얼마가 됐을까요? 다들 원위치 됐으니까 뭐 1,200만 원 원가 부근에 있겠지? 아니에요. 2,410만 원.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쌀 때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요, 적립 투자 시작한 사람이 한 3개월 붙다 보면 주가 떨어지면 김사가지고 에이 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량 종목, 우량 펀드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 종목 고르는 요령. 우리가요, 요번 달에 50만 원 월급 다 쓰고 남았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가가지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님 50만 원어치 이거 사세요.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6가지를 확인해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지금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 높게 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한테 사려는 이 50만 원어치 금융상품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입니까?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투자상품입니까? 그걸 알고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걸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건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이 전문가가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쓸데없는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운용회사요.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보험상품에 단서조항이 또 많거든요. 꼭 확인하고 사세요. 요즘에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아요. 그렇게 알고 샀다가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다음에 또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세금 혜택도 받고 다른 걸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왜? 0.5%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가면 엄청난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 도움을 받더라도 전문가한테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체크를 해야 전문가도 이 손님은 관세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긴장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강의를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